선옥이 -8부작 시놉시스 1화 지프차를 타던 아이 1958년 전남의 한 작은 마을 5살 선옥은 매일 아침 지프차를 타고 유치원에 간다. 마을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으며 하얀 원피스를 입고 차에 오르는 그 순간만큼은 작은 공주였다. 우리 선옥이는 정말 도련님 같은 딸이야. 사람들의 말에 선옥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걸 어렴풋이 알 뿐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걸어서 학교에 가는데 자신만 지프차를 타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유지였다. 넓은 마당이 있는 기와집,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과수원까지. 무엇보다 아버지의 웃음소리는 집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다.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선옥을 무릎에 앉혀놓고 자랑하는 아버지를 보며 선옥은 세상이 온통 따뜻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옥이 모르는 사이 아버지는 정치라는 새로운 꿈에 빠져들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어른들의 대화, 점점 잦아지는 외출,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아버지의 모습. 어느 날 저녁 선옥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큰 지도를 보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지도 위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고 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빠, 뭐하고 있어? 아버지는 선옥을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다. 아빠가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우리 선옥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말이지.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왜인지 아버지의 품이 예전보다 조금 차갑게 느껴졌다. 그것이 행복했던 시절의 마지막 기억이 될 줄 그때는 몰랐다. 2화 낯선 여인의 눈물 1960년 아버지는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또 논 한 마지기를 팔았다더라. 할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지프차도 어느 날부터 오지 않았고 선옥은 다른 아이들처럼 걸어서 유치원에 가야 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선옥의 인생을 바꾼 일이 일어났다. 마당에서 감을 따고 있던 선옥 앞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선옥아.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선옥의 이름을 불렀다. 엄마가 왔어. 엄마야. 선옥은 혼란스러웠다. 엄마? 하지만 엄마는 선옥이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갔다고 할머니가 말해주지 않았던가? 여인이 선옥을 안으려고 다가오자 선옥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바로 그때 할머니와 숙모들이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당신 여기서 뭐하는 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당신이 여기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머님, 저는 그냥 선옥이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여인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당신은 이미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돈 받고 떠난 주제에 이제 와서 모정을 운운하지 마. 선옥은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여인이 자신을 선옥아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서는 뭔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지만 할머니와 숙모들의 표정은 무서웠다. 결국 여인은 울면서 돌아섰다. 대문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선옥을 바라보았다. 선옥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안에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선옥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그 아줌마가 정말 내 엄마예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선옥아, 네 엄마는 널 낳고 돈을 받고 떠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남이야. 하지만 선옥은 그 여인의 눈물을 잊을 수 없었다. 진짜 남이라면 왜 그렇게 슬펐을까? 그 만남이 선옥 가슴 깊은 곳에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3화 세자매 하나의 이불 1963년 아버지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 세 번째 국회의원 도전도 실패로 끝났고 병원비와 선거비 때문에 집안의 마지막 재산까지 정리해야 했다. 가족들은 마을 끝자락의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도 선옥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선옥아, 아빠가 미안해. 너를 공주님처럼 키워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아빠는 좋은 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선옥을 안았다. 그 품은 너무나 말랐고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옥은 웃어 보였다. 아버지가 더 아플까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선옥은 두 여동생과 함께 방 한 칸에서 살게 되었다. 셋이서 이불 한 장을 나눠 덮어야 했고 밤이면 서로 등을 맞대고 잠들었다. 언니 추워. 막내 동생이 선옥에게 바짝 달라붙으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참아. 내일 언니가 일해서 이불 하나 더 사줄게. 하지만 선옥도 추웠다. 몸도 추웠지만 마음이 더 추웠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신들은 마을에서 가장 부러움받는 집 딸들이었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되어버렸다. 학교에서도 변화를 느꼈다. 예전에는 늘 새 옷을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동생들 것을 물려받아 입어야 했다. 친구들이 군것질을 할 때도 선옥은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자존심과 가난 사이에서 선옥은 조금씩 단단해져 갔다.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지만 선옥은 울음을 삼켰다. 자신이 언니였고 동생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막내 동생이 물었다. 언니, 우리 언제 다시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선옥은 답을 할 수 없었다. 대신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언젠가는 그럴 거야. 언니가 열심히 할게. 그 순간 선옥은 결심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고. 그것이 10살 선옥의 첫 번째 꿈이었다. 사화. 학교에서 멈춘 시간. 1965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선옥에게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선옥아, 등록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한 달이 지나도 집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할 뿐이었다. 결국 선옥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실을 나오면서 선옥은 칠판에 적힌 꿈이라는 단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답했던 자신의 장래 희망이 너무나 멀어 보였다. 12살의 선옥은 어른들 세계로 들어갔다. 새벽에 일어나 동네 부잣집에 가서 마당 쓸기, 김장철에는 양념 버무리기, 농번기에는 논에서 잡초 뽑기.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이 아이 정말 성실하고 똘똘하네. 어른들은 선옥을 칭찬했다. 하지만 같은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어른들이 뭔가 적어주면 선옥은 아는 척했지만 사실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언니, 나도 학교 못 가게 될까? 둘째 동생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아니야, 너는 꼭 가야 해. 언니가 열심히 벌어서 너희들 학교는 보내줄 거야. 16세가 되던 해, 선옥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서울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에는 일자리가 많고 밤에 공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저 서울로 가볼까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가 말했다. 그래, 가보렴. 하지만 몸 조심하고 나쁜 사람들한테 속지 마라. 1968년 봄, 선옥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서울행 완행열차에 올랐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선옥은 다짐했다. 한글부터 제대로 배우자. 그리고 언젠가는 동생들을 서울로 데려오자. 오와. 서울, 낮과 밤. 1968년 4월, 서울역에 내린 선옥의 첫 느낌은 어지럽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6세의 선옥에게는 그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적으로 보였다. 명동의 한 옷가게에서 일하게 된 선옥.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은 5,000원. 고향에서 한 달 내내 일해도 벌기 어려운 돈이었다. 야, 시골에서 왔으면 눈치껏 해야지. 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선옥을 어린 시골 아이 취급했다. 하지만 선옥은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다. 몇 달 후에는 사장도 선옥을 믿고 일을 맡길 정도였다. 진짜 도전은 밤에 시작되었다. 선옥은 일이 끝나면
곧바로 야간 학교로 달려갔다. 하루 종일 일한 몸은 피곤했지만 배움에 대한 갈증이 더 컸다. 야간 학교에는 선옥처럼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이도 사연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처음으로 엄마라는 글자를 제대로 써봤을 때였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며 선옥은 어릴 적 스쳐 지나간 그 여인을 떠올렸다. 엄마. 선옥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다. 서울 생활 2년차 백화점 식당에서 일하게 된 선옥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민수를 만났다. 3살 위인 그는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었다. 선옥아, 너 정말 착하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예뻐. 민수의 고백에 선옥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선옥은 신중했다. 오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야간 학교 졸업을 앞두고 선옥은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거울 앞에서 혼자 말해봤다. 선옥아,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6화. 나 혼자 버틴 세월. 1972년 21살의 선옥은 진호를 만났다. 대학을 나온 회사원인 그는 선옥의 과거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학교를 많이 못 나왔어도 괜찮아. 선옥 씨는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해. 1년 후 둘은 결혼했다. 딸 미영이와 아들 진우가 태어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 미영이 예쁘지? 선옥은 딸을 안고 말했다. 나는 엄마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는데 이 아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우가 3살이 되던 해 선옥은 진우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과의 관계였다. 당신, 이게 뭐예요? 선옥이 편지를 내밀었다. 미안해, 선옥아. 그냥 잠깐의 실수였어. 잠깐의 실수가 6개월째 계속되는 거예요? 더 큰 충격은 진호의 외도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결혼 초기부터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웃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1980년 선옥은 이혼을 결심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이혼 과정에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진호가 모두 가져가 버렸다. 선옥은 빈손으로 2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해야 했다. 30살의 선옥은 하루에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온갖 일을 다 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다. 엄마, 많이 힘들어? 어느 날 진우가 선옥의 거친 손을 만지며 물었다. 아니야, 우리 진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해. 정말로 그랬다.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선옥은 점점 여자 선옥이 아닌 엄마 선옥이 되어갔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다. 미영이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선옥은 조용히 울었다. 자신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공부를 딸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꼈다. 이제 자신은 누구인가? 엄마가 아닌 선옥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7화. 혼자인 오늘 살아있는 시간. 2018년 70을 넘긴 선옥은 혼자 살고 있었다. 미영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진우는 근처에 살지만 월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엄마,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진우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다.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건강하니까 걱정 마라.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다. 무릎은 계속 아팠고 마음이 더 아팠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다. 뉴스를 보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그게 전부였다. 가장 외로운 시간은 밤이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밤이 짧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밤이 너무 길었다. 나는 뭐가 남았을까? 어느 날 밤 선옥은 혼자 중얼거렸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선옥은 창을 닫았다. 그 소리가 자신의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았다. 2019년 어느 날 진우가 밝은 표정으로 왔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유튜브 시작했어. 유튜브가 뭐니?
인터넷으로 영상 만드는 거야. 그런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엄마 인생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내 이야기를? 그런 거 누가 보겠니? 엄마 인생은 정말 대단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 진우가 돌아간 후 선옥은 오래간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혼자 서울로 온 것, 결혼과 이혼, 아이들을 키운 것. 그래,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구나. 선옥은 처음으로 자신을 조금 자랑스럽게 여겼다. 봐라, 다시 봄이 오다. 2022년 선옥은 진우가 만든 영상을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영상이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엄마, 이번 영상 조회수가 5만을 넘었어. 진우가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5만이 많은 거니? 엄마, 정말 많은 거야. 그리고 댓글도 봐. 사람들이 엄마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해.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삶을 사셨네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봅니다. 선옥은 진우가 읽어주는 댓글을 들으며 놀라웠다. 몇 달 후 선옥이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 시리즈는 구독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매달 광고 수익과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엄마, 이제 정말 큰일 났어.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책 출간 제의도 있어.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선옥이 처음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 이사하자. 더 넓고 좋은 집으로. 결국 선옥은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큰 거실, 넓은 안방, 그리고 작은 정원까지 있는 곳이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진우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을 때였다. 액자에 넣은 오래된 흑백 사진, 어린 시절 자신을 찾아왔던 생모의 사진이었다. 엄마의 엄마잖아요. 이제 함께 사세요. 선옥은 그 사진을 방 한가운데 정중히 모셨다. 70년 만에 생모와 다시 만난 것 같았다. 어머니, 저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23년 봄, 선옥은 정원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혼자 웃고 있었다. 이제야 내 시간이 온 것 같네. 75년을 살며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미영이도 미국에서 영상을 보고 감동의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선옥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잘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선옥의 삶은 마침내 봄을 맞이했다. 75년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찾아온 따뜻한 봄. 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희망을 주는 소리였다. 내일은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75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선옥의 인생 2막이 막 시작된 것이다. 끝. 한 여성의 75년 인생을 통해 본 한국 근현대사의 단면과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이야기. 선옥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말해준다. 인생에 너무 늦은 봄은 없다는 것을.